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과 같이 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좀 이번 파트에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이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예전에 중개실무 파트에서 영상으로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초창기다 보니까 영상이 좀 깔끔하지도 못했죠. 다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리뉴얼하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에는 주거용 부동산도 있을 거고 또 업무용 부동산도 있겠죠. 현장에서는 뭐 매매보다는 임대차를 주로 많이 하게 될 텐데 주택에서는 전대 계약이 별로 없어요.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업무용 부동산, 상가, 사무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대차를 중개하다 보면 전대차 계약을 상당히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임차인들이 계약 조건으로 처음부터 전대동의서를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사무실 공간을 빌려서 사업자를 2개 이상 집어넣기 위해서예요. 자, 예를 들면 무역회사가 있고요. 또 인터넷 쇼핑몰이 있다. 그런데 이 두 회사의 대표가 가족 간이에요. 또는 친한 친구 사이예요. 뭐 이러면 같이 다닐 수도 있겠죠. 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뭐 이렇게 같이 다니는 업무에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업자들끼리 한 사무실을 같이 렌탈해서 함께 쓰는, 공유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1호라는 공간이 있다고 칠게요. 201호라는 공간 안에 사업자가 하나 들어오죠. 이 사업자는 뭐로 들어올까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들어오겠죠. 그럼 두 번째 사업자도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 두 번째 사업자는 뭘 가지고 들어오느냐? 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두 번째 사업자가 여기다가 사업자를 새로 신규 오픈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자를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거나 이제 이사를 와야 되니까 옮기거나 할 때는 세무서에서 반드시 확인해 봐요. 뭘? 당사자들끼리 계약한 전대차 계약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가, 즉 건물주 동의가 있었는가, 이걸 서류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임차인들은요 임대인의 전대동의서를 받는 게 필수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대동의를 해달라고 임대인들에게 부탁을 좀 하면요 10분 중에 한 8분 정도는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임대인들이 어떤 걸 불안해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그 임대인들이 불안해하는 그거를 하나씩 깨주면 전대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쉽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건 중에 한 2건 정도밖에 계약을 못하던 거를 계약 확률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설득해도 끝까지 전대동의가 안 돼. 그럼 포기하나요? 아, 마지막까지 해봤는데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포기하나요? 아니죠. 포기하지 말아야죠. 중요한 거는 이쪽에선 전대동의를 못 해준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쪽에선 하나의 공간을 빌려가지고 2개의 사업자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방법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런 방법을 만들어주는 동안에 또 주의사항들이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첫 번째로 전대차 계약, 이 전대 계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잘못된 상식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 몇 가지를 바로 잡을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임차인이 나가면 어떻게 돼? 전차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또 우리가 중개사다 보니까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때 달라요. 무슨 말이냐? 케이스별로 달라요. 제가 요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임차인이 퇴실할 때 어떤 전차인이 나가야 되는지, 어떤 전차인은 안 나가도 되는지, 요걸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임대인들이 전대동의를 싫어하는 이유, 이걸 거부하는 이유, 요거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우리가 짚어본 다음에 요걸 어떻게 우리가 안심시켜 줄 수 있느냐, 전대동의를 받을 수 있는 팁, 요걸 살펴보고 마지막에 전대동의가 불가능할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또 계약을 진행해 볼 수 있느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은요 한 10건 중에 2건 정도밖에 계약을 못하던 것들 그 중에서 10건 중에 한 8건, 9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계약률을 한 4배 정도로 확 끌어올릴 수 있어요. 자, 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것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상식을 하나 볼게요. 업무용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있고요 임차인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죠. 자, 그러면 전대차 계약은요 이 사람이 다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대차 계약에서는 전대인이라는 호칭을 쓰게 되죠.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두 번째 사업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편의상 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전대차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에서의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에서의 빌려주는 전대인은 사실 같은 사람인 거죠.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다 아실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좀 잡고 가야 될 건 뭐냐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한 전대차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이게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유효고 업무용 부동산에서는 무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돌아다니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주거용이건 업무용이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전대차 계약은 무효입니다. 임대인이 나중에 나 이 전대차 계약 반댈세, 나 이거 반댈세 하면은 그땐 이거 무효예요.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임대인은 그걸 사유로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즉 동의 없이 전대 계약을 함부로 하면 그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제가 편집할 때 여기다가 써놓겠습니다. 착한 사람한테는 보여요. 자, 민법 629조를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차인이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거용이건 업무용이건 이건 똑같습니다. 이제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려고 해도 이게 너무 어렵다, 공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전대차 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는 게 아니라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법의 여러 조항에 좀 나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법조항은 좀 친절하지가 않죠, 설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혼동이 많이 되는데 제가 오늘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은 무효다. 임대인이 싫어, 그러면 나가야 된다. 명도가 가능하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까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동의를 했다고 칠게요. 임대인이 동의를 해서 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또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어서 전대차 계약이 있었죠. 즉 전차인은요 임대인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상한 짓을 하면 건물주는 어떻게 하느냐? 자, 임대인은 전차인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몇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게 민법 제630조에 적혀 있어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 조항이 좀 어려워요. 말이 좀 어려워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임대인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전차인은 따라야 된다 라는 얘기죠. 어떤 권리냐 라고까지는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제가 판례하고 뭐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딱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임대인의 관리권. 자, 임대인은 전차인하고 직접적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전차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 관리를 위해서 정당한 통제를 할 경우에 전차인은 따라야 된다는 거죠. 아니야. 임대인님, 잠시만요. 건물주님, 당신은 임차인하고 계약을 했잖아. 나하고 직접 계약한 게 아니잖아. 나도 임차인하고 계약했을 뿐 당신하고 직접 계약한 게 아니니까 당신은 임차인한테 얘기해. 나도 임차인하고 알아서 얘기를 할게.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건물 관리를 위한 정당한 통제에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전차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건물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전차인의 과실이 명백해. 뭐 고의는 아니겠죠. 자, 이럴 경우에 전차인이 건물주님 잠시만요. 나는 당신하고 직접적으로 계약관계가 아니니까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 마세요. 난 임차인하고 알아서 우리끼리 협의를 볼게.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연대에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거고요. 임대인이 이럴 경우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전차인은 그거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차임지급 요구권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고 있겠죠. 그리고 전차인은 전대인, 임차인인 그 전대인에게 월세를 내고 있겠죠. 자, 요거 잠깐만 다시 한번 그릴까요? 임대인이 있을 거고 임차인이 있을 거고 전차인이 있겠죠. 요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월세를 입금하고 있을 거예요. 요 사람이 전대인, 빌려주는 전대인이 돼서
다시 여기 이렇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은 임차인한테 본인의 월세를 주고 있겠죠. 자, 이럴 경우에 임차인이 만약에 임대인한테 월세를 계속 밀립니다. 월세를 밀려요. 자, 이럴 경우에 임대인은 전차인한테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금 임차인이 월세를 나한테 안 내고 있으니까 당신이 임차인에게 내고 있던 그 월세를 앞으로 나에게 직접 주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임 지급 요구권입니다. 자, 이게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관리권, 임대인의 관리권, 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임대인의 차임지급 요구권, 이거는 지금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민법 제630조의 문구를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내용을 제가 여러 가지 판례를 보고 정리를 해보니 결국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더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나와야 돼요.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잘못 썼네요. 1000만 원으로. 100만 원입니다. 전차인이 임차인한테 내고 있었던 월세는 50만 원이에요. 자, 여기는 100만 원, 여기는 50만 원. 그런데 요거를 밀렸기 때문에 지금 임대인이 전차인 보고 앞으로 직접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때 전차인이 내야 되는 금액은 임차인이 안 내고 있는 100만 원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내고 있는 50만 원일까요? 이거는 50만 원입니다. 본인이 내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100만 원을 매월 밀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직접 내라고 요구를 했을 때 자기가 내고 있었던 자기 분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죠. 왜냐? 요 사이에 보증금이 있을 테니까. 자,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3개월을 밀렸습니다. 여기가 3개월을 밀렸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전차인 씨, 지금 요 사람이 나한테 3개월을 밀렸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과거 3개월치를 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차인은 임차인한테 밀리질 않았어요. 꼬박꼬박 냈어요. 억울하죠? 아니, 건물주님, 나는 밀린 적이 없어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거는 3개월치, 이쪽에서 이쪽에 안 낸 과거 3개월분을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요게 또 현실에서 문제가 좀 되는데, 요게 과거의 판례는요, 받을 수 있다였어요. 아니, 잠깐만요. 전차인은 임차인한테 밀린 적이 없다니까? 밀린 적이 없어요. 네, 그거는 니들 사정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과거에 밀렸던 거를 전차인한테 다시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법 제630조 보면은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과거의 판례들은 너는 억울하지만 그거는 니네의 사정이고 어쨌든 간에 임대인은 월세를 못 받은 게 맞으니까 여기서 밀린 거를 내야 돼. 과거 거를 내야 돼.가 과거의 판례였어요. 자, 그런데 이 판례가 몇 년 전에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계속 밀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번 달에 얘기했다면 이번 달부터만 내면 돼요. 이게 최신 판례예요. 전차인이 밀린 적이 없다면 임대인이 과거 거를 요구를 하더라도 나한테 직접 내라고 얘기한 그때 그 달 치서부터 내면 됩니다. 그 달 치도 만약에 이미 냈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달 치서부터 내면 돼요. 과거에는 임대인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판례가 바뀌어서 안 내도 된다.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얘기한 그 이후 분 월세부터 내면 된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민법을 보다 보면 이상한 법조항이 하나 있어요. 민법 제632조 보이시죠? 착한 분들은 보이시죠? 전 3조의 규정,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 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냐? 임차인이 201호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전차인이 여기를 다 쓰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게 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물리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한 절반 정도를 대충 나눠서 이쪽은 임차인이 쓰고 이쪽은 전차인이 쓰고 대부분은 이런 경우예요. 우리가 전대 동의를 받아달라고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다 이런 경우예요. 반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소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즉 전부를 사용하고 있는 전차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전대차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위의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 것들을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위에 뭐가 있었죠? 중요한 거 하나 있었어요. 맨 처음에 봤던 법조항. 민법 629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지 못한다 그랬죠. 즉 동의 없는 전대차는 무효다라는 게 위에 있었죠. 법조항으로. 그리고 이거를 무시해버리면 계약 해지 사유가 있었죠. 그런데 일부 사용 임대차는 윗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적용하지 않겠네? 네, 맞아요. 즉 일부 사용하는 전대차일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유효입니다. 일부 사용 전대차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전체 사용이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유효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 중개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세요. 여기까지는 알고 계신데 이제 요거를 가지고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유효라는 거지. 명백한 반대가 있는 경우에도 유효라는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 사용 전대차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유효로 인정을 해주지만 명백한 반대가 있었을 경우, 명백한 반대가 이미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라는 거예요. 이때에도 무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계약서에 보면 이 명백한 반대 조항이 이미 대부분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계신 그 임대차 계약서를 꺼내보시면 거기에 어느 조항에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를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이미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명백한 반대가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법률상으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유효인데 현장에서는 명백한 반대가 있을 경우까지 유효한 건 아니다. 명백한 반대가 이미 기존에 있었을 경우에는 똑같이 무효다.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보면은 대부분 명백한 반대 조항이 이미 어딘가에 조항 중 하나로 들어가 있다. 즉 현실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명백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봤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임차인이 퇴실할 경우에 전차인은요, 전차인도 나가야 되나요? 안 나가도 되나요? 요건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영상에서 요걸 케이스별로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업무용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중개사들이 많이 질문을 받기도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